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강동성심병원 LGBTQ+ 센터에서 성소수자 진료를 하고 있는 김결희라고 합니다. 미국에 간 이유가 사실은 제가 가슴 재건을 공부하기 위해서요. 가슴 재건이라는 거는 유방암으로 인해서 유방을 상실한 암 환자분들에게 다시 가슴을 만들어드리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한국에 개원가로 들어왔어요. 강남 신사 압구정동에 있는 개원가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 사실 처음 성소수자 환자분들을 만나게 됐죠. 왜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당연히 미국에서는 성소수자를 위한 가슴 성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소수자 환자분들을 계속 봤는데 한국에서는 그때만 해도 성소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가슴 성형을 하시는 성형외과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소수자분들을 위한 가슴 성형을 하다가 환자분들은 되게 탑 수술, 바텀 수술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시거든요. 탑은 그야말로 위, 바텀은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전환 수술이라고 얘기하는 성확정 수술이 바텀 수술이라고 한다면 가슴 성형도 환자분들이 받으시는 수술 중에 큰 영역인데 그렇게 이제 가슴이 좀 가지는 의미가 그래요. 우리는 가슴이라고 생각하면 뭐 섹슈얼리티 아니면 모성애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사실 자신의 성 정체성, 아이덴티티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가슴 성형을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성소수자분들을 위한 가슴 성형을 하면서 성소수자 환자분들을 처음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가 큰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예전부터 사실 한국의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 환자분들은 태국이나 외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늘길이 막히면서 그러면 국내에서 이런 수술을 받을 곳이 없나. 제가 가슴 성형을 하고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그거를 저에게 문의하셨고, 근데 이제 저도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성확정 수술을 하기 위해서 미세 수술이라는 술기가 필요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제가 예전부터 했던 가슴 유방 재건 분야에 꼭 필요한 술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퍼즐이 맞춰져서 그러면은 제가 성소수자분들을 위한 성확정 수술을 해야겠다. 근데 개인 병원 개원가에서 하기에는 수술의 범위가 넓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자원도 필요하고 또 특히나 다학제적 진료, 성형외과 말고 비뇨기과, 외과, 뭐 산부인과 진료가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성확정 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정자동결, 난자동결이라는 기술은 시스 여성이나 시스 남성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시술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트랜스젠더 환자분에게 시술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트랜스 여성분들 중에 수술 받기 전에 뭐 호르몬 치료하기 전에 정자 동결을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한 시술이 의미가 있는 거는 성확정 수술을 하면서 우리가 채취한 정소에서 정자를 채취해서 냉동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의 생식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트랜스젠더가 법적 성별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해당 성별의 생식 기능이 영구히 제거되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일부 예외적인 판례들이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정자 동결, 난자 동결을 해서 생식력을 보존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트랜스젠더도 마찬가지로 재생산권이 있다. 아이를 낳고 내 유전자를 가진 후세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함으로써 결국에는 트랜스젠더 환자분들이 생식능력 소실을 요구하는 그런 수술을 받지 않아도 법적 성별이 가능하도록 거기에 가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사실 벨기에에서 보고선 국내에 도입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국내에 성소수자 진료에 관한 정보가 전문적이고 정확한 진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어떻게 정보를 얻냐면 그 환자분들 커뮤니티 내에서 그러니까 비전문인들끼리 얘기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서로 자꾸 공유하고 재생산하게 되거든요. 근데 벨기에는 사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벨기에에 있는 겐트 대학교의 그 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성악종 수술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웨이팅 리스트가 7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수술 상담을 받으면 7년 정도 기다렸다가 수술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수술 대기가 그렇게 길거든요. 근데 그래서 또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그런 전문적인 정보들을 환자분들에게 병원 자체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술을 위해 상담을 오시기 전에 인포 세션이라 그래서 전반적인 수술의 내용들, 다양한 방법들, 각 방법들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회복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 세미나 같은 걸 해요. 그게 정말 좋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저희 LGBTQ 플러스 센터에서 올해부터 매달 한 번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각각 주제를 정해서 트랜스 여성을 위한 성악정술, 트랜스 남성을 위한 성악정술, 트랜스 여성 또는 남성을 위한 가슴 수술 해가지고는 각각 수술에 대한 개요적인 내용,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 왜냐면 그런 정보를 가지고 온 상태에서 상담을 오시면 사실은 더 디테일, 자세한 상담들, 환자분 개인에 맞는 상담이 더 가능하기 때문에 벨기에에서 제가 그게 항상 부러웠고 이제 제가 돌아와서 올해부터 그거 시작할 수 있었던 게 큰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강동성심병원 LGBTQ 플러스 센터는 다학제적, 전문적 성소수자 진료를 하는 센터입니다. 8개가의 14명의 의료진이 함께 일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의 목표는 모든 진료 영역에서 성소수자 환자분들이 편안하고 차별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그런 성소수자 친화적 의료 환경을 만들고 또 의료 기술 자체에 의해서도 세계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단지 성소수자 환자분들이 오셔서 트랜지션에 관계된 성악정에 관계된 진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과 영역에 걸쳐서 전문화된 진료를 받는 것이 목표거든요. 이전부터 개원가에서 뭐 호르몬 치료만 한다거나 아니면 전신의학적 진단만 내린다거나 아니면 성악정 수술만 한다거나 이렇게 일부 진료과의 진료를 하는 병원들은 있었지만 한 병원 내에서 통합적으로 성소수자 건강에 대한 모든 진료를 다 할 수 있는 센터는 저희가 최초고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성악정 수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랜스 남성, 트랜스 여성을 위한 성악정 수술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센터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원래 대학병원 시스템은 이제 피부과 협진을 내면 A 교수님이 와서 봐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협진을 내면 A 교수님이 올 수도 있고 B 교수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B 교수님이 왔어요. 환자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지난번에 오신 선생님, 이번에 오신 선생님이 다 제 차트를 읽고 제가 트랜스 남성이란 걸 알고 계시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진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엘라이 닥터 제도라는 거는 각 과마다 성소수자 진료를 전담하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성소수자 관련해서 그 과에 어떠한 협진이 필요할 때는 그 교수님이 담당해서 성소수자 환자분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 근데 사실은 우리 LGBTQ 플러스 센터가 국내에서 유일하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나 유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있는 모든 병원이면 이런 성소수자를 위한 진료를 모두 다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성악종 수술을 받으려면 줄을 건너서 가야 됐어요. 그 자기 주 안에 성악종 수술하는 의사가 없어서.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냐면 모든 주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병원이면 다 이렇게 성소수자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우리나라는 저희 병원으로 이렇게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대형 병원들 모두 다 결국에는 다 성소수자 진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들고, 그렇게 병원의 적극적인 서포트는 있었지만 그것이 뭐 의료진이나 다른 행정 파트에서의 서포트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원래 의사라는 일의 소명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그거를 제공하는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 신념을 떠나서 내 직업이 주는 소명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의사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일들보다는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보면 존경심을 갖는 이유도 거기에 저는 그 바탕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의사라면 개인적인 소명이나 종교적 신념을 뛰어넘어서 직업에 주는 소명에 따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진료라면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또 모두에게 강요를 하는 게 맞을까? 저도 사실은 그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적인 법제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환자는 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병원을 가거나.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진이 있으면 그 병원 내에서 똑같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진을 갖추고 있는 것이 뭐 제도화나 아니면 법제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야겠죠. 나중에는. 행정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최근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사실 이제 성소수자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병원이라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개인정보를 많이 노출하는 환경입니다. 생각해보면 병원에 오면 내 이름, 내 주민등록번호, 내 전화번호, 내 주소가 다 노출되어야 접수가 되고 진료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성소수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자신의 외모가 자기의 법적 성별과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런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사실은 병원에 오기를 꺼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성소수자 환자분인 경우 우리가 성소수자 환자분인 걸 인식할 수 있고, 그 환자분이 원하시는 성별, 원하시는 이름을 따로 우리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에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모든 병원 내 의료진이 볼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환자를 응대하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를 시스템에 넣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분법적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어떤 거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그런 거 만들면서 그거 하나 바뀌는 게 단지 의료진, 간호사 이것뿐만 아니라 뭐 검사실, 간호팀, 법제, 원무, 총무 굉장히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됐습니다.